바람이 거세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어둠이 깔린 가운데 한 무리의 남자들이 노후된 쌍발 폭격기에 탑승합니다. 그들은 젊고 대담하며 아직 실전에 나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시도하려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적진 깊숙이 낙하산으로 침투해 주요 추축국 비행장을 파괴하고 롬멜의 사막전쟁 기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편성으로 너무 비밀스럽고 검증되지 않아 영국 상층부의 많은 이들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는 최근 임관한 카리스마 있는 귀족으로 낙하산 사고에서 겨우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는 무모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치볼드 데이비드 스털링 경이었습니다. 오늘날 SAS는 전 세계 전장에서 적들이 두려워하는 대테러 작전의 그림자 속에서 속삭여지는 글로벌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효율성으로 존경받는 SAS는 엘리트 특수부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토인 도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대담한 습격, 외과적인 정밀함, 그리고 무자비한 적응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SAS의 첫 번째 임무가 시작도 하기 전에 거의 부대를 파괴할 뻔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특수공수부대 스페셜 에어 서비스의 첫 번째 임무였던 스쿼터 작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야망과 재앙, 그리고 자연에 의해 무너진 훌륭한 계획과 치명적인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정예로운 군사부대 중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41년) 북아프리카의 가혹한 사막전쟁에서 영국군은 롬멜의 노련한 아프리카 군단과 그들의 이탈리아 동맹군을 상대하며 공영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국 제8군은 전선을 지키려 고군분투했습니다. 리비아와 이집트 전역에서 대규모 병력 이동과 기갑 돌격에 의존하는 기존 전술은 광활한 사막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종종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데이비드 스털링이라는 키가 크고 귀족 출신의 스코틀랜드 장교가 혁신적인 무언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코츠 가드의 중위였습니다. 스털링은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비전통적인 인물이었으며 매력과 함께 군사적 정통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낙하산 훈련 사고로 다친 스털링은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소수의 정예 부대가 전선에서 전체 사단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소규모 팀을 낙하산으로 투입해 적의 비행장에 침투하고 비행기와 연료 저장고, 보급품을 폭파한 뒤 사막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이미 L 디태치먼트 스페셜 에어 서비스 여단이라는 비밀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연합군의 공수 위협이 실제보다 더 크다고 추축국 정보부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만책이었습니다. 스털링은 이 기만책을 실제로 작동하는 부대로 바꿀 기회를 보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말이죠. 인용문. 우리의 방식의 원칙은 소수의 인원을 집중시켜 몇몇 선택된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습격대는 둥이보다는 외과용 칼과 같았습니다. 인용문 끝. 스털링은 비전을 실현하려고 일반적인 절차를 모두 우회했습니다. 유명하게도 스털링은 카이로에 있는 중동본부로 곧장 걸어 들어가 경비병들을 몰래 지나쳐 총사령관 클로드 오친렉 장군에게 직접 자신의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기대를 깨고 오친렉 장군은 동의하여 스털링에게 자원병 부대를 모집하고 훈련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 자원병들은 영국과 영연방군 전역에서 모였으며 행동을 갈망하고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강인하고 독립적인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낙하산 강화, 폭발물, 사막 생존, 그리고 파괴, 공작 훈련을 받으며 한계까지 밀어붙여져 정예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역사학자 벤 맥인타이어는
자신의 저서 스페셜 에어 서비스 로그 히어로즈에서 스페셜 에어 서비스의 창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반항심에서 태어난 부대, 부적응자와 모험가, 그리고 군대의 일상적인 규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부대였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단순함, 속도, 그리고 기습이었습니다. 인용 끝. 그들은 막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사막은 가혹했고 보급품과 장비도 부족해 즉흥적으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털링의 비전은 남자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영국군이 수세에 몰린 전장에서 방역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941년 말이 되자 L 부대는 이번에는 진짜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시험은 스쿼터 작전이었고 이 임무는 새로운 사막 습격대원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일 예정이었습니다. (1941년) 말이 되자 데이비드 스털링이 새로 창설한 L부대 특수공수여단은 작전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비아 사막 훈련을 마친 스털링과 부하들은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기회는 대담한 임무인 스쿼터 작전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이론상 목표는 단순했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추축국은 리비아 전역의 중요한 비행장들을 연쇄적으로 구축하여 독일 루프트바페와 이탈리아 레지에르, 에로나우티카 모두에게 영국군 진지를 공격할 수 있는 출격 거점을 제공했습니다. 만약 SAS가 이 비행장들의 침투해 주기 중인 항공기들을 파괴할 수 있다면 추축국의 공군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영국 제8군에게 절실히 필요한 우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털링은 어둠을 틈타 부하들을 낙하산으로 투입해 가잘라와 티미미 등 적 비행장들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번 임무에서 기습 효과가 모든 것을 좌우할 것입니다. 습격이 끝난 후 이들은 사막을 누비는데 경험이 많은 정예 정찰 부대인 장거리 사막 그룹, 롱 레인지 데저트 그룹과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들을 구출해 영국 진영으로 안전하게 데려갈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SAS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고안된 야심차고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이 초기 단계부터도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벤 맥킨타이어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작전은 서둘러 준비되었고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개념에 의존했으며 용감하지만 현장에서 거의 경험이 없는 인원들을 사용했다. 인용 끝. 스털링은 낙하산 투입이 추축국 방어선을 우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했지만 그의 부하들은 낙하산 강화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막은 악명 높고 용서 없는 강화 지점이었으며 날씨도 늘 예측 불가했습니다. 나중에 한 스페셜 에어 서비스 참전 용사는 임무 전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젊었고 자신만만했으며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직 흥분감만 있었습니다. 준비는 은밀함과 폭파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들은 SAS의 공동 창립자이자 스털링의 부관인 중위 조크 루이스가 개발한 특수폭발물인 루이스 폭탄으로 무장했습니다. 이 소형이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폭약은 과도한 소음을 내지 않고 항공기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기 발견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작전은 정밀 좌표에 의존했습니다. 노 216 비행대의 조종사들이 스페셜 에어 서비스 대원들을 투하 지점까지 수송할 것이고 LRDG는 생존자들을 다시 안내할 위치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고 작전은 결국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철저한 정찰이나 리허설을 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스털링의 리더십은 대담했지만 다소 무모하기도 했다고 그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 보면 영원히 기다리게 된다.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더 낫다. 카이로 고위 장교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스털링을 선구자로, 다른 이는 병사들을 위험하게 하는 통제 불가인물로 봤습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 전쟁이 불확실하자 영국 지휘부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41년 11월 16일 밤 65명의 스페셜 에어 서비스 대원들 이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긴장하고 일부는 두려워했지만 대부분은 역사적인 순간에 흥분했습니다. SAS가 전투에서 처음으로 진짜 시험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이 임무가 참사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941년 11월 16일 밤 L부대 CAS의 65명의 선발 지원자들 이 리비아 사막의 비행장에 모였습니다. 사막의 밤은 추웠고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 사이의 분위기는 긴장된 기대감과 불안한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인 스쿼터 작전은 SAS의 첫 번째 전투 임무로 적진 후방에 낙하산으로 침투해 가잘라와 티미니의 비행장에서 추축국 항공기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남자는 폭약, 무기, 최소한의 장비만 휴대했고 노무에 의해 항공기로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216 비행대, 영국 왕립 공군의 노후한 쌍발 휘틀리 폭격기를 타고 이동한 뒤 지정된 낙하 지점에 낙하산으로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가운데 날씨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고 몇몇 장교들은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조용히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털링은 늘 낙관적이어서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역사가 벤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털링의 천재성은 그의 대담함에 있었지만 그 대담함이 때때로 그를 위험에 눈멀게 하기도 했다. 라고 인용문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병사들과 폭발물, 장비를 싣고 이륙했습니다. 하지만 투하 지점에 접근하던 중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것을 거센 감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이 지역 전체를 휩쓸었고 울부짖는 바람은 폭풍 수준의 속도에 이르렀으며 시야는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항공기는 난기류에 심하게 흔들렸고 신중하게 계획된 낙하산 강화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은 광대한 거리에 걸쳐 흩어졌고 종종 목표 착륙 지점에서 수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내렸습니다. 일부는 날카로운 바위나 사막 덤불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장비를 분실하거나 폭약 컨테이너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한 기록에서 스페셜 에어 서비스 베테랑은 우리는 땅에 세게 부딪혔고 바람이 휘몰아쳤다고 회상했습니다. 눈앞의 손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자들은 어둠 속에서 소리치며 흩어진 장비를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인용 끝. 폭풍은 남자들을 흩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기습의 요소도 무너뜨렸습니다. 상공의 항공기로 경계에 들어간 추축국 순찰대가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리되고 방향 감각을 잃은 많은 스페셜 에어 서비스 팀들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시작에도 소수의 습격대원들은 끝까지 임무를 이어갔습니다. CAS의 공동 창립자인 중위 조크 루이스가 이끄는 소규모 팀이 비행장에 도착해 이탈리아 항공기 한 줄에 폭약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결과는 미미했고 파괴된 비행기는 몇 대에 불과했으며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출발한 65명 중 생환자는 21명 뿐이었습니다. 일부는 착륙사고나 추축국 순찰대와의 교전에서 즉사했고 다른 이들은 포로로 잡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스털링 자신도 장거리 사막 부대가 제때 도착해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프는 폭풍을 뚫고 최대한 많은 생존자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벤 맥킨타이어는 그 후유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피바다였고 거의 완전한 실패였다. CAS의 첫 작전은 특수부대의 힘을 과시하는 승리의 시범이 되기는커녕 재앙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생존자들이 결국 영국군 진영으로 힘겹게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그들은 추축국 공군 타격에 실패했고 병력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고위 지휘부는 소규모 부대의 사막 습격 개념을 심각하게 의심했지만 스털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전의 치명적인 결함을 재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스털링은 나중에 폭풍이 낙하산 2에 의존하는 것이 사막 환경에서 공중 침투가 얼마나 취약하고 융통성 없을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고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밤에 사막이 낙하산을 펼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땅 자체가 우리의 적이 되었다. CAS는 이후 전술을 극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스털링은 낙하산 강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LRDG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프와 트럭으로 습격대원을 목표 지점 근처에 투입했습니다. 이런 육상 차량으로 그들은 빠르게 이동해 정밀 공격 후 적이 대응하기 전 사막으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엄밀한 군사적 관점에서 스쿼터 작전은 참사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많은 용감한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또한 SAS의 전술을 다듬고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시련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역사가인 마이클 하워드 경이 언급했듯이 말이죠. 부대의 위대함을 결정짓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 이후의 적응입니다. 스털링의 천재성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빠르게 실패해서 배웠다는 데 있습니다. 스쿼터 작전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곧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될 부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좌절은 값진 교훈이 되었고, 이 교훈은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전설적 스페셜 에어 서비스 습격 작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의 모래밭 속에서 SAS는 공수부대가 아닌 특수작전의 규칙을 영원히 바꿀 기동 타격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작전 스쿼터는 어떤 수치로 봐도 완전한 참사였습니다. 출발한 65명 중 단 21명만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버려졌거나 추축국 군대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이처럼 적은 성과와 큰 실패를 겪은 작전은 드물었습니다. 실제로 파괴한 적 항공기는 몇 대뿐이었고 적군의 경계는 여전했습니다. 이 순간은 데이비드 스털링에게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최고 사령부 일부로부터 회의와 심지어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일부 고위 장교들은 SAS라는 개념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고, 스털링의 부하들은 무모한 계획에 목숨을 거는 무책임한 아마추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털링은 이를 SAS의 종말이 아니라 매우 소중한 학습 경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털링은 나중에 만약 우리가 성공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성공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실패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인용 끝. 가장 큰 교훈은 낙하산 투입이었습니다. 폭풍은 사막의 낙하산 투입이 비현실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날씨로 착륙은 도박이었고, 흩어진 착륙은 팀을 더 취약하게 했습니다. 스터링은 신속하게 낙하산 방식을 포기하고 대신 장거리 사막 부대에 의존했습니다. 이 부대는 사막 항해에 능숙하여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공중에서 투입되는 대신 스페셜 에어 서비스 팀은 롱레인지 데저트 그룹, 순찰대의 안내를 받아 지프를 타고 육로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적의 비행장에 조용하고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스페셜 에어 서비스 전술의 진정한 탄생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역사학자 벤 맥킨타이어는 소규모이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중무장한 부대가 강하게 타격한 뒤 적이 대응하기도 전에 사막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인용문. 역사상 몇 안 되는 특수부대 중 하나로 승리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신속하고 지능적인 적응으로 살아남은 부대였습니다. 인용문 끝. 재편성된 SAS는 스쿼터 작전 종료 몇 주 만에 곧 명예를 되찾게 됩니다. 스터링의 부하들은 이제 지프를 이용해 시르테와 아길라 비행장을 대담하게 기습 공격했고 60대가 넘는 추축국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말이죠. 이 기습 공격들은 SAS의 개념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스터링의 부하들은 사막을 장애물이 아닌 방패로 삼아 그 광활함과 혹독함을 적극 활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추축국 군대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고 비행장과 보급선을 방어하려 자원을 분산해야 했습니다. 한 독일 장교는 씁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이 언제 사막의 유령들을 데려올지 결코 알 수 없었다. 작전 스쿼터는 이후에 성공에 가려 공식 보고서에서 조용히 사라졌지만 스페셜 에어 서비스 참전 용사들 사이에서는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생존한 이들은 상처와 함께 값지게 얻은 교훈을 이후의 모든 임무에 간직하고 나아갔습니다. 마이크 모건은 스털링의 남자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 SAS의 전설은 쉬운 승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배우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인용 끝. 특수부대의 더 넓은 역사에서 스쿼터 작전은 전개의 지위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회복력에서 비롯된다는 강력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부대 중 하나로서
SAS의 명성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대원들은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구상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방역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쿼터 작전은 참담한 실패였고 수십 명의 용감한 대원들이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힌 엉망진창의 임무였습니다. 적에게는 거의 피해를 주지 못했고 스털링의 대담한 신설부대의 실현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사건을 단순히 즉각적인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로 인해 촉발된 장기적인 결과로 평가하곤 합니다. 특수공수부대는 리비아 사막에서 얻은 교훈으로 정체성과 작전 방식을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스쿼터 작전 실패로 부대는 재고를 거쳐 낙하산 강습 대신 지상 기습 작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SAS를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두려움받는 특수부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벤 맥킨타이어는 자신의 저서 스페셜 에어 서비스 로그 히어로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스쿼터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스페셜 에어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참사는 부대의 진정한 본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날렵하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무자비하고 적응력이 강한 인용 끝. 스쿼터 이후 몇 달 동안 스터링에 새롭게 탄생한 SAS는 연속적인 파괴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수백 대의 추축국 항공기를 파괴하고 보급선을 교란하며 롬멜의 군대에 심리적 혼란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승리들은 단순한 전술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특수작전 전쟁, 즉 소규모 팀이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체 개념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스페셜 에어 서비스 내부에서도 스쿼터 작전은 연대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많은 현대 스페셜 에어 서비스 참전 용사들은 1941년 그 초창기 시절을 연대의 지속적인 정신을 형성한 시련의 시기로 꼽습니다. 적응력, 혁신, 그리고 꺾이지 않는 회복력. 데이비드 스털링 자신도 인생 후반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결코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배우고 더 강하게 방역하는 데 있었다. 인용 끝. SAS의 모토인 도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이 정신을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엘리트 부대를 정의하는 것은 위험이나 실수의 부재가 아니라 대담하게 도전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는 의지입니다. 오늘날 SAS는 특수작전의 탁월함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SAS의 명성은 북아프리카에서 포클랜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의 고위험 임무를 통해 쌓아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SAS의 명성은 시작 전 거의 파괴될 뻔한 스쿼터 작전의 혹독한 교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위대함을 쌓아 올린 토대가 되었습니다.